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20-30명이 있으면 유난히 재능 없는 아이가 한두 명 있는 건가 보다. 두 특별함과 특별함 사이에 평범함이 와글와글 집단을 이룬다. 그리고 평범함은 차근차근 평범한 노력을 해서 가까스로 평균이라는 선에 턱걸이를 한다. 평범함은 평범함과 경쟁해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제 영어 공부는 그만둬야지.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노요코 작가의 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코 씨의 말. 네. 네. 두 권이나 합니다, 오늘. 네, 오늘 무려 2권이에요, 책이. 근데 두 권인데 네. 읽다가 만 느낌이 들지 왜? 이게 1시간이면 거의 2권을 다 읽을 수 네. 있고 한 1시간 반이면 뭐 일반적으로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네. 부담 없이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낸 것 같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그래서 어땠어요? 책 읽고? 일단은 되게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림- 쉽게 읽었는데 네. 그래도 이 되게 연세 많으신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네. 인생 선배님, 대선배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글 한 단락 한 단락에서 느껴지는 연륜이랄까? 어떤 그 통찰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렇게 막 보다가도 재밌게 읽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내 재능이 막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막 느낄 때 아니면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네. 그리고 이분은 연세가 많다 보니 주변 지인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죽음을 또 겪었을 때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좀 담담하게 풀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되게 잔잔하면서 좋았어요. 마시옹님은요? 저도 뭐 대변님과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뭐 읽으면서 저는 그 한국 그 소설가 있잖아요, 박경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약간 닮으신 느낌도 들고. 그러네. 근데 박경리 네. 할머니가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쵸, 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소설가고 이분은 에세이를 쓰시는 분인데, 근데 그 박경리 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그런 짧은 칼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이게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마음 편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큰 뭐 화려한 메시지를 주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드리버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한 꼭지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한 꼭지 갖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허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자기 생활에 공감이 되는 순간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능력이 좀 타고나신 에세이 작가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분이 그 암에 걸린 걸 알고 글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네. 근데 죽음을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그런 태도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굉장히 많이 울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또 70살이면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받아들임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되게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할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게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의 이야기를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 사회 풍조가 있잖아요. 네. 무조건 동안이 좋고 젊어야 되고 어려야 되고 어려 보인다 칭찬이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른들의 그런 경험이나 현명함이 저희가 들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런 경험들도 책 읽으면 되고 이게 좀 어른들의 얘기가 그렇게 옛날보다 소중해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요코 씨는 사노요코 작가님은 굉장히 재밌고 또 쿨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생각이 열려 있어서 네. 되게 재밌게 그런 생각들과 음. 에세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작가님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주더라고요. 아, 저도 이렇게 제 얘기도 하고 싶고 제 얘기도 그려보고 싶고 그런데 난 이미 좀 나이가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70살이 넘은 작가님의 얘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다,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용기를 줬어요. 네. 그러게요. 나중에 진짜 로사님도 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한 60, 70이 돼서도 이제 로사 씨의 하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써도 그때 되면 또 많이 생각들이 달라져 있을 수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인생에서 얻은 어떤 통찰들을 또 풀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쉽게. 그때 되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로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그 요코 씨의 말 이 책은 그 방송이 됐던 책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요코 씨, 사노 요코 님께서 계속 에세이를 많이 써 오셨던 것 중에 그렇죠. 골라서 네. 일러스트레이터 기타무라 유카 님과 함께 방송국에서 이걸 골라서 그림으로 꾸미고 또 낭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방송을 했던 거를 그중에 또 재밌는 거를 모은 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그때는 무슨 감성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 특히 마지막에 고양이가 암에 걸려 죽는 거를 보는 장면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감정선을 타고 있었나 봐요, 과거에.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네. 표지도 고양이 그림인데 네. 그림도 너무 매력 있어요. 네. 네. 일본은 또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푼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거의 이제 인간화하잖아요. 오히려 인간보다 조금 더 높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아이템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활용했던 것 같고. 그 뭐죠 이거 고양이 이렇게 네. 손 이렇게 막 딸락 까딱까딱하고 이제 태양열 받아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에 갖다 놨다가 하도 정신 없어갖고 집에 다시 들어놨는데 아무튼 이제 아까 로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게 에세이 중에서 거의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건데 그것도 좋을 텐데 거기다가 이 그림까지 그린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기타무나 류카라는 거 하는 이제 굉장히 좀 편한 그림이죠. 네네. 누가 봐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 그래서 그냥 이 글을 읽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텍스트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과 보게 되면 일단 텍스트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말이 2권이지, 예, 거의 한 권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쭉쭉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사노 요코라는 작가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일본의 작가시고요. 그리고 에세이스트, 그리고 그림책 작가십니다. 1938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셨었대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시다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좀 사이도 안 좋았고 또 병으로 오빠가 일찍 죽은 오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빠 이야기도 이렇게 책에 요코 씨의 나오죠. 말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과 졸업하고 여러 이렇게 나라에서 공부도 하시고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일본 그림책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려고 두 분께. 그리고 아저씨 우산이라는 이렇게 동화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근데 동화 같지가 않아요. 약간 무섭다면 무서울 수도 있는. 어른 동화? 예, 그러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동화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 되게 묘하다 이런 느낌을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병으로 죽은 오빠를 다룬 단편집 내가 여동생이었을 때로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에세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에 유방암에 걸린 거를 알게 되시고 그런데 2010년에 영면하실 때까지 에세이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읽은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시즈코 씨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를 굉장히 말년까지 왕성하게 발표하시고 72세의 나이로 암으로 영면하셨습니다. 네. 근데도 지금 2019년인데도
그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한국에서 그러게요. 한국의 한 작은 방에서 이 책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아하실지 네. 좋아하시겠죠. 네, 모르겠네요. 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뒷편에서 환하게 웃고 계세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유코 씨의 말 1편은 하하하 내 마음이지 부제고요. 네. 2편은 그게 뭐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사실 사노요코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만났다면 좀 안 맞았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줄담배를 항상 태우시고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절대 싸워야 하고 센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굉장히 유하고 쉬운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뵙는 그 사노요코 작가님은 굉장히 재밌고 또 저는 되게 깊은- 그냥 뭐랄까 재밌고 좀 친근한 느낌의 할머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아 근데 그런 분이세요? 실제 성격이? 모르죠. 만나봤는데 어. 왜 사람은 만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내가 느끼는 네. 그 사람이 다르고 음. 내가 대할 때마다 또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대하는 게 또 다르죠. 다르니까 모르죠. 만나봐야 알긴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줄담배 핀 사람 저는 힘들기 때문에 아 그치. 그래서- 그건 저도 힘들어요. 그건 좀 힘들어서 원래 저희가 책 소개할 때 목차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 사실 이거는 목차라고 할 게 없어요. 로사님이 얘기한 첫 번째 책 제목과 두 번째 책 제목이 다예요. 그쵸. 나머지는 그리고 뭐 그 책마다 9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래서 총 18개의 챕터고 그게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챕터라기보다 에피소드랄까요? 에피소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책 자체가 또 그림책이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볍게 읽어 나가셔도 네. 금세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도 이렇게 독서 감상 툰을 그려왔는데 에세이 툰을 그리고 싶다. 저는 사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평범하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평범한지 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제 평범하고 특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맞아요. 하느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들은 이제 나랑 다르니까 특별함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거나 뭐 그렇게 이제 영감을 받는 것들이고요. 평범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노유쿠라는 작가는 그런 경험치하고 네.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 뛰어나신 맞아요. 분들인 거죠. 예. 어떤 느낌이냐면 평범한 일상을 같이 겪었는데 그 안에 사유가 굉장히 깊고 흥미롭다. 네.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처음 에피소드 얘기해 볼까요? 네. 너무 재밌어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재능인가봐라는 제목이죠. 아까 처음에 읽어주셨던 그 예, 부분이죠? 인트로에서 읽었던 음. 내용이기도 한데 네. 이게 너무 참 처음부터 웃겼어요. 그 어떤 내용. 내용인가요? 예. 사노요코가 젊은 엄마였을 엄마였을 때 때. 아들이 딱 하나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살아 계시겠지만 요 아들을 이제 어릴 때 수영 교실에 데려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영을 계속 가면서 이제 지켜보겠죠. 네. 엄마들이 이제 수영이라는 게 좀 안전이랑 직결도 돼 있고 하니까 더 관찰을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몇 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애가 있고 막 자세까지 우아하고 막 너무 잘하고 어떤 애는 너무 막 물만 엄청 튀기고 못하고 근데 이제 뭐 한 20명 되면은 20-30명 되면 유난히 재능이 있는 아이가 눈에 딱 띄고 그렇죠. 네. 또 쟤는 어떡하지? 쟤는 배워도 안 되겠다 싶은 애가 네. 또 끝에 있는 애가 또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고 평균인데 우린 그렇게 노력하면서 평균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외국어에 대한 재능, 본인의 재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옮아가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대요. 네. 근데 재능이 없었던 거죠, 자신은. 근데 이제 어느 나라죠? 밀라노 역에서 이탈리아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대요. 네. 나랑 뭐 만나서 놀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본어로? 일본어로 했는데 아니 난 너랑 놀 생각 없는데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 사람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유창한 일본어로 외치면서 갔는데 그 남자가 나는 일본어 배운 지 20일 됐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배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글로 읽으면 더 재밌고 재밌어요. 맛이 있어요. 네. 네. 처음에 그 수영장 에피소드 나올 때 저도
제 아들이 요즘 수영 배우고 있거든요. 아 정말. 네, 근데 수영장 네.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애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수업하는 데 말고 이제 조금 오래된 애들이 이제 수영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오래 다른 배운 애들. 그룹들이. 근데 다 연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근데 어느 한 아이가 정말 특출나게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걔는 그냥 지가 자유형하게 냅두더라고요. 레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영도 했다가 저병도 했다 뭐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네. 근데 걔도 한 2년 됐다 그러고 다른 아이들 막 지금 열심히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알려주고 있는 애들도 한 2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재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는 지금 이제 막 음파 이거 하고 있는 정말 기초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 보면 뭐 좀 더 시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딱히 없는 것 같아. 근데 애가 되게 재밌어요 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고. 네, 저는 여기 음. 마지막 멘트가 되게 좋았는데 나는 맞아요. 수영장 유리 너머로 요란하게 물을 튀겨가며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사내아이에게 한두 가지 특별한 재능이야 없으면 뭐 어떻겠니? 서너 가지 평범함에 따라갈 수 있으면 되지 하고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냈다. 네. 이게 사노요코 작가의 특별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음. 내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만 보거든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네. 내 애가 평범하네. 수영은 아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아유 저 애들은 잘하네. 우리 애도 더 잘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좌절감 같은 걸 좀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고. 예. 괜히. 네. 그래서 야 고개를 자꾸 쳐들지 말라고 그러면 엉덩이가 가라앉는다고 이러면서 막 집에 갈 때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안에서 평범함이란 무엇인가 재능이란 무엇인가 그런 네. 것들을 사유하고 이걸 글로 써야겠다 생각하고 뭔가 천상 작가신 것 같고 네. 또 이런 평범함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마음을 또 느끼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은 없어도 다른 재능이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찾아요 막. 근데 못 찾겠어요. 근데 대부분 못 찾아요.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뭐 김연아 같은 뭐 스케이트 피겨가 있는 재능이 있는지는 뭐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5%는 그런 특별한 재능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자꾸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그 마지막 메시지가 좀 특별히 좋았는데 뭐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뭐 어떻겠니? 서너 가지 평범함에 따라갈 수 있으면 되지. 이 말을 듣고 좀 떠올랐던 게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그때 그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실리콘밸리형 인재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상위 정말 1%가 되든가 아니면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면 된다. 아우 멋지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의 완전한 전문가가 꼭 될 필요는 없다. 네. 그냥 두루두루 그냥 다른 분야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도 충분히 뭐 사는데 지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니까 네. 내가 1%인 게 사양 사업이 될 수 있어. 그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저는 네. 이 대목 읽고 김보통 작가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평범한 그러네요. 재능으로도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고. 네, 네. 그렇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인도 그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요즘 거- 잘 나가시던데.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고 뭐 네. 언제나처럼 잘 나가시죠. 신작 나오시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나오시나요? 아, 네, 뭐 연락해 볼게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외모에 대한 거, 이제 늙었을 때 외모, 음. 노인이 되었을 때 외모, 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성형에 대한 생각. 음. 근데 여기 이걸 읽고 제가 다른 책들도 이제 이 책이 너무 짧아서 분량이 부족할까봐 제가 다른 책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예.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또 있어요. 사노요코 작가님 내신 것 중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요즘 저희가 사실 방송하면서 되게 힘든 게 외모 평가, 외모 칭찬 하는 거 절대 주의해야 하고 그렇죠. 조심스럽죠, 되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쁘세요 하는 것도 되게 실례고 뭔가
약간 젠더적으로도 좀 더 조심해야 될 일이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되게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랄까.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9반 선생님이 정말 모델처럼 너무나 이렇게 저분은 연예인이신가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너무 아름답고 젊고 이렇게 좀 완벽하신 그런 외모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 예쁘세요. 모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게 이제 실례니까 꾹꾹 참지만 와 정말 아름답다. 선생님 하기에는 아까운 외모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를 참는 거죠. 근데 어느 엄마가 한 명이 9반 선생님이 너무 모델 같으시더라고요. 이러니까 그죠? 이러면서 다 같이 막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분께 뭔가 외모로만 되게 찬사를 보내는 건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은 맨날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닥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선생님이 더 그치. 중요하지. 맞아. 내 외모는 사실 부가적인 건데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좀 신뢰되는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악의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거 욕도 아니고. 근데 뭐 정우성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연기력으로 너무 평가받고 싶은데 잘생겼다, 뭐래도 하보다, 이렇게 봐도 하보다, 넌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내가 연기로 잘했다는 걸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 그런 친구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혼혈아인데 혼혈아인데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마트를 지나가도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막 이런 아줌마들이 막 이러고 하는데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애쓴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간 외모가 눈에 보여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쿄에서 전학 온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소개를 하는 어떤 무대 같은 게 있었는데 빨간 토슈즈를 신고 그 추추 있잖아요. 추추가 뭐죠? 발레 할 때 입는 탁 퍼지는 그 치마 있죠. 예. 그거를 입고 근데 걔는 정말 도쿄에서 온 아이처럼 너무 예쁘고 세련되게 생겼었대요. 예. 도쿄에서 오면 그렇게 생겼구나. 왜 우리 뭐 이렇게 소나기 그런 거 읽어도 왜 서울에서 오는 얼굴이 하얗고 막 똑같아.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아이는 전학 이틀째 있었던 자신의 환영회에서 자원에서 하얀 튀티에 빨간색 토슈즈를 신고 교단 위로 올라가 분홍신 춤을 췄다. 남자아이들은 굉장해하고 연신 감탄하면서 완전히 항복해버렸다. 토슈즈도 튀티도 태어나서 처음 보던 데다 피같이 빨간 그 토슈즈의 자극 때문에 여자인 나조차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 예뻐서 매료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소풍 때 하마마스역 광장에서 참으로 유창한 도쿄 사투리로 나에게 선언했다. 너는 말갈량이에다가 성격도 밝지만 진짜로 그런 건 아니야. 진짜로 밝은 사람은 잠자코 있을 때도 밝아. 하지만 너는 조용히 있을 때 나까지 쓸쓸해져.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말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에 또 이렇게 말했대요. 너 피아노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없어. 그러니까 피아노는 피앙세한테 사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야. 그래서 피앙세라는 말을 책에 활자로는 봐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그 아이의 말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창피했다. 그때 12살이던 나는 생각했다. 그 아이에게 피앙세라는 로맨틱한 것이 나타날 게 분명하지만 나에게는 차마 피앙세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누추하고 촌스러운 감자 같은 남자가 나타날 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고 좀 뭐랄까 세련되고 이런 사람들은 나와 다르고 뒤에도 2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못생긴 사람들 세금을 덜 내야 된다고. 그거 너무 웃겼어. 이따 얘기 좀 해요. 네네. 근데 되게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말씀하신 컴플렉스 같기도 하고 약간은 자기를 좀 학대하는 듯한 개그 그러니까, 느낌? 그런 느낌도 개그. 있어요.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림 중에서 예쁘게 생긴 그림이 거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다 콧구멍이 보이게 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한번 연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책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본인은 의식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쿨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렸을 거나 젊었을 때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맞아요. 경험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쓴 것들은 보면 예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했고 막 뭔가 소공녀 같은 걸 봐도 내 얘기는 아니겠다. 내가 안 예쁘니까. 소공녀 주변의 애들까지 다 엄청 예쁘고 막 뭐 금발이 어쩌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느 주인공에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요코 씨의 말로 처음으로 사노 요코 작가님의 책을 봤어요. 예. 그러고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 그림만 이 그림 속의 사노 요코 씨만 보다가 생각보다 외모가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엄살이었구나.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웹툰 같은 거 보다가 이제 생활툰 같은 거 보다가 네. 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뭐 아니면은 내가 뭐 나같이 못생긴 애는 왜 막 인기가 없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보다가 자학 개그를 보다가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다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배신감은. 근데 참 그런 거는 미디어 탓인 것 같아요, 사실은. 워낙 뭐 TV에 나오는 뭐 영화에 나오는 혹은 인스타도 좀 한몫하죠. 그쵸. 올라간 사진들 다 보면 다 너무 멋지고 예쁘고 이런 분들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원빈이 인터뷰할 때 네. 자기 못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때려주고 싶다. 진심이었을까요? 그쵸. 뭐 되게 나는 진지하게 약간 얘기를 해서. 나는 약간 눈이 조금 음. 그 짝짝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그 늘 새로워 늘 짜릿해 하지 않았을까 걸 보면서 잘생기긴 했어 이러면서. 정우성처럼. 예, 근데 정우성 의원은 당당하게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우성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원빈보다. 그래서.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네. 여기 어떻게 또 마지막에 적혀 있는 말은 활기찬 노후라느니 생기 넘치는 고령자라느니 하는 말이 인쇄되어 있는 걸 보면 막 짜증이 나더라. 네. 왜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경쟁 라인에 끼워야 하는데 우린 나이 먹어 진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냥 진이 빠진 사람은 당당히 진이 빠진 채로 있고 싶다 하고 그림은 네. 소파에 그냥 까무룩 잠이 든 그런 모습.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저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70 되신 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면은 그냥 멋있는 분이 있으세요, 스타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생긴 게 아니야. 이목구비가 크고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눈썹 짙고 막. 근데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닌데 그냥 보면 멋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뭐 외모 얘기는 네. 외모 얘기는 또 예. 하다 보니까 또 위험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또 재밌었던 게 저는 5번째 에피소드예요. 번째? 하느님은 위대해라는 제목인데 하느님은 위대해. 제목은 뭐 어떻게 시작하려나 했는데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금붕어를 키웠던 두 아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금붕어가 이제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각각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큰 애는 땅을 깊숙하게 파서 무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금붕어를 잡아먹지 못하게 깊숙하게 파고 있는 거다. 그런 설명을 했고 다른 아이는 낙엽만 이렇게 쑥쑥 덮어주고 말았던 거죠. 근데 둘째 아이, 동생이 이제 낙엽만 덮어줬는데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둘째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니? 막 이런 식으로 혼을 냈는데 둘째 아이가 엉엉 울면서 너무 깊이 파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참 아이들이 다 다르구나. 이제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좋았던 문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만 있거나 성실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완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모습들,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이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세상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개성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막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턴가 나랑 좀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언제 그래요? 네? 언제? 저는 언제 그러냐면 저한테보다는 저 자신보다는 제 아들 이제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뭔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아이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되게 그냥 일단 거부 반응이 생기고 네가 틀렸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 맞아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막 수용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 에피소드를 읽고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에세이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읽었을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를 했던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되게 성실한 사람? 예. 또 게으르다면 이게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팀 과제? 팀 과제는 아니고 그런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디자인 첫 수업 때 선생님께서 뭐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읽고 뭐 글을 써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약간 키팅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셔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거야. 대학생들. 그거를 준비해와. 그렇게 말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준비물을 알려줘요. 어떻게든 표현해도 상관없어. 표현해와.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갔어요. 엄청 성실하게. 네.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해도 그림 자체도 별로였고 재미도 없었어요. 그냥 인생이란 막 약간 감옥이다 이러고 감옥 그리고 막 그냥 근데 성실하게 그림을 그려갔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되게 아티스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막 인생에 대해서 막 이러저러 얘기를 하다가 인생은 어디선가 날라왔는지 모를 검은 비닐봉지다. 이러면서 창문에 비닐봉지를 탁 날리는 거야. 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냐 바람에 날라 굴러간다. 네.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많이 했겠죠. 하지만 뭐 성실하다고 봐야 되나? 생각은 되게 성실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꼭 열심히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그런 식으로 그 친구 생각이 나고 막 나중에 이제 여자와 남자를 또 자유롭게 표현해서 오래는 거예요.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저는. 근데 걔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상자 안에다가 구멍을 2개 뚫었어요. 근데 거기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한 거예요. 여자는 약간 공단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실크 같은 거를 안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느낄 수 있게 하고 남자는 좀 거칠게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손을 넣으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였고 걔도 성실한 아이였지만 이렇게 그 과제를 해온 그 천태만상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 모습이 너무 지금 뭐예요? 그 친구는 2 아이의 엄마가 됐고요. 연락을 그때 저희가 이게 너무 친했기 때문에 또 약간 틀어진 일이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연락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로사님이 좀 유명하죠. 성실함은 늘 승리합니다. 네. 로사님의 편애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편애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편애를 하고 있죠. 여기 편애 얘기 바로 다음 거 아니에요? 닥스훈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김지훈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 뭐 달콤한 인생이라고도 있었고 조용한 가족, 놈놈놈 벽형상 네네. 영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분 데뷔작이 조용한 가족이었었는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영화가. 네. 안 보셨나? 전에도 보라 그랬는데 안 봤어요.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이 영화 지망생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거의 3년 동안 방에서 띠굴띠굴 놀다가 할 게 없어갖고 끄적끄적 해갖고 나온 게 조용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술 작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꾸준히 뭐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것들보다는 맞아요. 예, 그런 좀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재능인가? 네. 재능이다. 그 감독은 좀 재수가 없는 게 잘생겼어 또. 그래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겨주셨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 놈놈놈 때문에 해외 거의 이제 그 시상식에 갔는데 송강호 씨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송강호 감독이고 김지훈이 영화 배우인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막
이렇게 아이돌 중에 좀 외모가 아이돌 외모가 아닌데 너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 송강 네, 그건 진짜 나쁜 말이네. 참 네.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네. 보면 되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떤 느낌 드냐면 그 마강수 교수는 네.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너도 예쁜 사람 보면 눈 한 번 더 가고, 너도 잘생긴 남자 보면 마음이 막 빼앗겨서 한 번 더 가서 그 사람이 커피라도 팔면 한 잔 더 먹고 싶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아닌 척하고 있담? 하하하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하하가 이 하하. 아니 뭐 하하하 내 마음이지 그래서 이거네. 뭔가 네. 예의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 문화가 뭔가 외모로만 다 평가하고 또 내 외모를 그 틀에 맞추려고 우리가 수술대에도 눕고 어떤 인간의 본능은 또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EBS에서 이제 그 다큐 프라임들 많이 그런 좋은 프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테스트를 몇 번 해본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5살 전후의 애들한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예쁜 선생님, 뭐 예쁘지 않은 선생님 나눴는데 예쁜 선생님한테만 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먹을 것만 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예쁜 것들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따르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 후반 작업을 포토샵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조금 나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거는 얼굴에 황금 비율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얼굴이 대칭일수록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네. 근데 얼굴이 대칭이고 또 그 황금 비율이고 허리와 엉덩이 여성의 경우에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그 더 클수록 허리가 얇고 엉덩이가 더 클수록 아름답다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들이 건강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건강과 생존에 대한 본능이 네, 한 그게 거네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름답다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완전 다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황금 비율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에 완전히 인종도 상관없이 그 마스크를 딱 씌우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봐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에 대해서 그렇게 끌리고, 네, 또 누가 봐도 예쁜 사람 예쁘다고 하는 이유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황금 비율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네. 황금 비율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네모 얘기에 꽃이 피었네요. 네. 자, 여기 1부에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7번째. 7번째. 네, 이 사노요코 작가가 참 특이한 인물이다라는 걸 여기서 좀 느꼈는데 네. 책을 이제 자주 사서 보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근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읽었어. 어떤 책을 읽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이래 그러고서 책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까지는 저도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너무 좀 이상해서 다 읽으면 책을 씩씩거리면서 내던진 다음에 다시 서점에 가요. 그 사람 책을 다 사와. 그리고 다시 다 보면서 막 열받아하면서 읽는다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무슨 행동이지? 근데 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70세가 됐어요, 제가. 제가 이분은 70세에도 굉장히 이렇게 일을 왕성하게 하셨지만 네. 저는 일이 그렇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무료해요, 삶이 되게. 무료하고 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가족들은 오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딸 보고 야 좀 보러 안 오냐 이러면 엄마 이번 좀 바빠서요 뭐 이러겠지. 무료해. 근데 어느 책을 이제 아직 책이나 읽을까 이러고 책을 읽었는데 이 의견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고.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막 다 읽는 거야. 어디까지 하나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조목조목 짚어주겠어 막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읽어. 그러다가 저기에 대한 의견이 또 얼마나 잘못된지 내가 또 봐주겠어 막 이러면서 그때 내 화나는 게 뭔가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왜 화도 감정이고 무관심이 오히려 더 관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조목조목 내가 다시 쓸 거야 이러면서 그러려면 내가 좀 더 알아야겠어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연배가 되셔가지고 이제 좀 삶도 적적해지셨고 그쵸. 평일에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쵸. 항상 이제 평온했는데 그렇게 한 번씩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응용하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용하고 그 전엔 당했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공포를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무섭고 귀신 믿고. 지금도 싫어 저는. 네, 너무 싫어.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섭고 그래서 예. 집에 혼자 있는 게 되게 싫을 정도로 되게 그런 공포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스티븐 킹 캐리. 네. 캐리란 책이 있는데 그 근처를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겁이 많았었는데 귀엽다. 희한하게 그 무서운 꿈을 꾸잖아요. 악몽. 네. 꾸고 나면은 식은땀 막 나고 딱 일어나면은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 비슷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을.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 그렇게 악몽 꾸고 무서운 꿈을 꾸기 싫었는데 꾸고 싶은 거야. 꾸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공포 영화를 봤어요. 계속 네. 꿈에서 연관이 되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공포 영화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그러니까 저 예. 지금은 공포 영화 무조건 다 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일부러 이렇게 공포 영화를 찾아서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저는 지금도 싫어요. 한번 이렇게 잘못 봤다가 그게 뇌리에 꽂혀갖고 그거 어떤 나왔던 영화? 귀신이 막 그 귀담이라고 있어요. 귀담 영화, 알죠. 영화 중에. 네.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에 나온 그 귀신이 너무 이미지가 강하게 머리에 꽂힌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 꿈을 계속 꿨어. 근데 잠을 계속 설쳤던 거죠. 제대로 못 자고. 아직도 생각나. 지금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막 떠오르면 되게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애 엄마인데 너무 끔찍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 봐. 근데 또 어릴 때 되게 무섭게 봤던 공포 영화 다시 보면 되게 웃길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야 유머러스 네. 코믹해요. 그때야 원래 공포는 그렇지. 코믹과 이렇게 상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왜 막- 너무 웃겨. 왜 계단 막 거꾸로 막 내려오는 거 뭐죠? 그거 주원. 아니 주원- 이게 아니, 외국 그- 영화인데. 아까 엑소시스트. 그거 보면은 갑자기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겨요? 저 싫은데 그런 거 보면. 아니 그 장면만 보면 웃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커서 보면은 그런 네. 것들이 어떤 트릭을 썼는지 이런 게 보이면 네. 보이지 않으면은 어릴 때는 아. 너무 깜짝이야 막 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목이 360도 돌잖아. 지금 보면 어떻게 저걸 찍었지? 막 그런 생각하고 네. 정-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에세이스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싫은 것들이 더 끝까지 읽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래서 제 아는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비판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도 너무 싫은 거야. 딱 음악이 딱 나왔어요. 음악에 되게 관심 많은데 음악이 다 나왔는데 대중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거에 동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중들이 이걸 다 좋아한다는 거에. 근데 그 노래를 1집, 2집, 3집 다 듣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지 내가 까주겠다. 막 이러면서 내가 조목조목 비판해주겠다. 비판도 나는 다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네.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 대부분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이건 거죠. 아니야.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근데 예. 다 알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맞죠? 이분도 네, 멋있네. 아닌 거를 정확히 알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 부분 귀엽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그래서 안티도 팬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그치. 다 보는 거야. 막. 저에 대해서 사서. 완벽하게 알면서 안 뛰면은 야, 오히려 좀 고마운 굉장히 문제죠. 감사한 분들이네. 네. 그런 다 분들은. 사고 네. 다 듣고.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팟캐스트 하나 이제 운영 진행했었었는데 네네. 굉장히 팬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랑 의견이 다른 거야. 그러더니 팬인 건 아니까. 근데 진지하게 자기 의견을 딱 답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관계를 모르고 봤을 때는 안티 이상 센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고맙더라고 이게. 그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이 얘기를 그쵸. 100% 공감해서 들었구나,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구나.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알고 안티하는 거랑 무조건 그냥 뭐 공격하는 인신공격하고. 거랑은 다른 문제죠. 저희도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그 책을 보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세 명이면 네. 다양한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의견이 다 같은가. 네네. 나는 생각이 좀 달라서 내 의견을 대변해주는 어떤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글의 논조랄까 글의 그런 화자의 어떤 말의 느낌이 팬인데 아쉬워서 그렇죠. 쓴 그 느낌이 전해져요. 네, 그럼요. 그럴 때는 고마운 거예요, 우리도. 맞아요. 그분 되게 고마웠었고요. 네. 왜냐면 저희 방송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게스트 분이 나오면 좀 게스트 분들한테 조금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나와주신 게. 감사해서 저희가 뭐 출연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책 갖고 얘기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검찰에서 네. 얘기를 해서 대부분 경청을 하는 태세인데 그렇죠. 저희도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면전에 놓고 그분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하려고요. 되게 진짜? 부드럽게. 네. 그러니까 그게 공격이라기보다는 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보면 그분도 더 그렇죠. 흥미롭고 또 왜 아까 우리가 그 팬들의 그 팬의 메일에도 이거는 괜찮아 했던 것처럼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런 건 토론이니까요. 네네.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피소드 얘기하고 싶은데 네, 뭔가요? 뭐냐면 일본은 정말 패키치이지 않는 문화잖아요. 그럼요. 모든 말이나 태도나 맞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절대 폐를. 근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면 서로 좀 폐 좀 끼치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뭐 중국에서도 태어나셨고 또 뭐 공부하면서 해외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본만의 문화가 더 좀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근데 저도 한국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똑같아요. 왜 보면 제가 정말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했어요. 내가 진짜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거랑 딱 맞는 걸 다시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줘야 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맥락도 알아요. 없는데 아. 받았으니까 딱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내 마음으로 준 건데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딱 돌려받으니까 내 마음이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서로 좀 나한테 폐를 끼쳤어 그냥 말하자면 네. 그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막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서로 폐 좀 끼치자 좀. 알았어요.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할게요. 너는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어쩔 수 맞네요.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서로 폐를 주고 받고 이건 정신력과 체력, 경제력도 요구되는 큰일이지만 미워할 상대도 두지 않는 베를린 노파들의 고독을 떠올릴 때면 이판 사판이다. 인간관계 복잡하니 매듭이 어디 지어진지도 모르게 다 뒤엉킨 채로 무덤 속까지 함께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막 울면서 누가 찾아오는데 그걸 막 달래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런 사람끼리는 좀 폐 좀 끼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이시네요. 싶었습니다. 뭐 살아가는 모습이죠. 네네. 뭐.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진짜 친한 거죠. 폐 끼쳐도 야 좀 그냥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 내가 해줄게 뭐 편하게 그냥 해줄게 할 수 있는 거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예의 차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네, 막대해 주세요. 까불지 마. 자, 다음 주 책. 다음 주 책. 네, 저희 다음 주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이고요. 네. 장 지글러, 저자는 장 지글러입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네. 좀 소외와 빈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네네.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네. 합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회가 다 공평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랑 좀 이렇게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네. 책을 정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가지고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요코시의 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